안녕하세요. 신학로의 개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지금 선생님 아이패드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계속 꺼져가지고 지금 뭐 오전 9시부터 강의를 찍긴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학로의 개척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우리 이 강의는 아마 4반, 5반 다 이제 했던 반들도 있고 지금 이제 여기 나가야 되는 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균일하게 한번 같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학로 새로운 항로라는 거죠. 이 배를 타고 나가는 그 길인데 이거를 개척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에 대한 동기라고 써 있는데, 자, 이 동기는 이제 다양했어요. 뭐냐면 일단은 유럽이 좀 생산력이 많이 증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활력,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그런 활력이 있었다라는 것 첫째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세력과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너머에 뭔가 우리 같은 동맹을 추구할 누군가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런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 사제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거 나도 이거 보고 좀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사실 프레스터 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프레스터 존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자주 이제 잘 나오는 건데, 자, 이 프레스터 존이라는 그 이제 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 이런 인물들이 이 크리스트교 왕국이 있다라는 이런 왕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이교도들을 물리치자 뭐 이러한 그런 믿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근데 근본적인 건요, 이 경제적인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힘이 좀 있으니까 바로 뭐 하냐면은 향신료 이런 것들을 구하러 아시아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상황이 마련되니까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건데요. 자, 이 향신료와 비단 이런 것들, 동방산산물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뭔가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발견해낸 게 바로 이 신항로의 개척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이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미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안 돼요. 이거는 19금입니다. 자, 근데요. 이 마르코 폴로가 이 원나라 시기에 이제 몽골을 갔다 오게 되는데요. 이 몽골을 갔다 오면서 이런 책을 남기게 됩니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게 됐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아에서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얻고자 했다라는 건데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 이 동방견문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런 책들 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맨더빌 여행기 뭐 이런 것들에서 막 이 아시아가 막 그 황금으로 된 기와가 있고 뭐 황금으로 된 건물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 이렇게 막 뭔가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런 신기한 물산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탐험 욕구를 이제 자극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탐험의 동기가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향신료에 대한 오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짝 읽어보자면 뭐 이 향신료가 상해가는 고기의 냄새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 그냥 맛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생강, 계피, 후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고기, 생고기만 먹다가 이런 것들을 뿌려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용도로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저장의 목적으로 뭔가 그런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좀 오해라고 부르는 그런 지금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그도 그럴 게 바로 뭐냐면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자, 염장 여러분들 살몬 뭐들 뭐지? 살몬이 아니 살몬은 연어죠. 뭐 있는데 돼지를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하몽 또는 하몽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유럽에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돼지 뒷다리나 앞다리 뭐 뒷다리일 거예요. 뒷다리를 이제 막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먹는 그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기에 대해서는 뭐 다 방법이 있었겠죠. 자, 다음 페이지 신항로 개척의 과정인데요. 자, 유럽은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었냐면 항로가 이게 이 아시아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이게 바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두려운 존재죠.
그래요. 뭐냐면 이 세상은 지금같이 둥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은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 여기가 이제 대륙이라고 하면은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절벽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나가면 우린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해로에 대한 그런 이해, 만약에 이게 그런 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두렵고 그다음에 사실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유럽의 배는요 상당히 작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먼 바다를 나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었는데요. 그런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이 동시대에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선박에 대한 이제 발달, 그러니까 조선술의 발달, 그 다음에 지리학에 대한 이해. 뭐냐면 우리 1300년대에요.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뭐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다가 이제 2단으로 몰려서 이제 다시 이제 번복을 하긴 했지만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바로 배경이 말하면 뭐냐면 저 먼 바다에서 이제 오는 배가 도시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그렇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늘 천문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겠죠. 뭐냐면 이 별자리는 거의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그런 거에 따라서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나침반이 있다 할지라도 위치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별자리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천문학 또한 이런 이 먼 거리 탐험을 향해 이제 많은 도움을 주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다. 특히나 이놈의 나침반이 매우 중요하죠. 화약, 그 다음에 나침반, 그 다음에 재지술, 뭐 이런 것들은 이 중국의 최대 발명품이라고 하죠. 자, 특히나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송나라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을 통해 그냥 유럽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많은 발전이 있게 됩니다. 자,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던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었어요. 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이런 나라들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이 포르투갈 얘네들이 특히나 이런 것들을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한번 좀 보자면요. 잠깐 이게 지도의 사진에 이게 아니라 사진 여기 한번 보자면 자, 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지금 내가 이거를 옮겨서 설명을 해도 되겠죠. 되게 실시간으로 막 하고 있죠. 굿노트에서 한번 열어봅시다. 아이고. 새로운 문서로 불러와서 보자면, 자, 여기 이제 보자면 이쪽 지역이 바로 뭐예요? 지중해죠. 자, 지중해인데요. 이 지중해는 여기 제노바 또는 베네치아 이런 이 이탈리아 주변의 이런 도시국가들이 이제 이쪽 지역의 무역을 장악하고 담당하였었습니다. 이쪽 지역은 그리고 사실 좀 더 위험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저기 여기 이슬람 세력과 이제 교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이제 이런 교역로였고, 이런 위험한 교역을 통해서 얻은 그런 향신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이런 곳으로 팔려 나가겠죠. 자, 이렇게 많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었던 게 바로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자면은 제노바와 이제 베네치아 이런 상인들이 동지중해 무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동지중해로부터 서유받았었던 이런 나라들이 이제 탐험하려는 그런 욕구를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엔리케 왕자입니다. 엔리케라고도 불렀고 엔히크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이 엔리케 왕자가 바로 이 포르투갈의 이제 왕자인데 바로 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려는 그런 아프리카 쪽을 통해서 인도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인도를 가려는 목적이 있어요. 인도가 바로 이 향신료의 그 보고 같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가는 게 바로 이들의 이 해외 진출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리케 왕제는 이제 적극적인 후원을 했겠죠. 본인이 가진 않았겠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디아스 바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바로 저 밑에 아프리카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희망봉 쪽에 닿았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 희망봉 보면 최남단은 아니죠. 여기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니은 쪽으로 다시 더 돌아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머나 또 이게 이제는 펜이 잘 안 쓰지네. 이러면 곤란한데요. 자, 이 희망봉 이런 부분을 이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이제 남단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있었던 바스코 다가마라는 인물이 드디어 희망봉을 덜어서 인도의 캘리컷 까지도 진출하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이제 에스파냐보다 먼저 인도로 가는 그런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뒤졌었던 이 에스파냐는 당연히 뭔가 다시 자기들도 가고 싶겠죠. 자, 근데 이 원래 이탈리아 출신으로 저기 어디냐? 이탈리아 출신으로 포르투갈에 가가지고요. 반대쪽으로도 우리는 갈 수 있다. 그쪽으로 이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 인도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콜럼버스예요. 자, 이 콜럼버스는 그 포르투갈에서 그가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포르투갈은 거절합니다. 굳이 이미 항로를 개척했는데 다른 항로 굳이 개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었는데 이 콜럼버스는 바로 이 에스파냐로 가가지고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항을 해가지고 갔었던 게 바로 인도가 아니라 어디를 가게 돼요? 저기 아메리카 대륙을 가게 된 거죠. 자, 이 아메리카 대륙을 가게 된 배경은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세계 지도에는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계 규모가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봤었던 세계 지도의 크기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라진 채로 가게 되는, 이렇게 딱 가면 여기로 바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는요, 자기가 도착한 곳이 이제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막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발견한 섬이요. 아니, 이게 섬과 이 주변이요. 그래서 여기를 인도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있던 원주민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요? 인디언이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여기가 인도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런 그 인도산 향신료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뭔가 실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말년은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도 여기는 인도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가본 사람이 여기 인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대륙이다. 전혀 미지의 이제 대륙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바로 이름이 뭐예요?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포르투갈 출신의 이 마젤란이라는 인물은 바로 그 후에 또 이제 갔었던 인물인데, 바로 뭐냐면 지구는 둥글어요. 둥글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점점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지구가 둥글면 분명히 서쪽으로 가서 인도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서쪽엔 뭐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를 갈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출발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필리핀 쪽 도착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때 당시 식인종들도 있었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 원주민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살아남은 배 두 척인가는요, 결국에는 이 포르투갈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가 이끌던 함대가 바로 이제 최초의 세계 일주를 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젤란이라는 인물은 사실 본인은 그냥 저기서 이 필리핀에서 죽었지만 그 함대가 바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새 지구가 둥글다라는 입증, 이런 것들이 됐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막 진출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여기에 신기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바로 뭐냐면 신작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나오나? 어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뒤쪽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신대륙을 발견했었던 그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죠. 그들 입장에서 발견한 이 신대륙을 발견한 이 유럽인들은요,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제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을 이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기지로 삼게 됩니다. 자,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메리카 북부 지방에는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딱히 나와 있지가 않네요. 내가 PPT를 잠시만요. 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지금 제가 좀 고민했던 게 바로 이건데,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이게 남아메리카고 여기 중미라고 부르는 이쪽 지역인데, 자, 이쪽 지역이 바로 이 아즈텍 문명, 그 다음에 마야 문명, 그 다음에 이 남쪽이 잉카 문명입니다. 위치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이거 좀 찾아오느라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신대륙에 진출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철저히 파괴했다라고 했었는데, 이 아즈테카 문명, 아까 우리 아즈텍 문명 있었죠. 이 아즈텍 문명, 그러니까 우리 지도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에요. 자, 이 아즈텍 문명이 바로 이 수도는 어디였냐면은 테노치티틀란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었습니다. 이 테노치티틀란도 한번 보자면 이게 되게 신기한 곳이에요. 보면 이거는 내가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 찾아서 만들어가지고 PPT 올려놨더니 지금 강의를 이 리로스크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테노치티틀란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 호수 안에 이런 도시를 만든 좀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이 도시가 이제 발달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1500년경에는 뭐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인구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 2천만 명은 지금 언제 된 거예요? 이 우리나라 2천만 명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즈테카인들은 여러 신을 섬겼고 뭐 태양신에 이렇게 바치는 이런 의식을 이제 건설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아즈테카 문명의 이 피라미드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피라미드. 근데 이거는 지금 조금 낮은 거고요. 원래 좀 더 큰 거 있어요. 해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더 빅 사이즈 형태로 만들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은 있어요. 뭐냐면 저거는요. 인신공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인신공양의 풍습도 있었다라고 해서 유럽 애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미개하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미개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풍습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래요. 저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관점으로 보면 미개한 거니까요. 자, 그런 거고요. 이 페루 남부의 안데스 고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남쪽에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바로 무슨 문명이 있다? 잉카 문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국이 되게 돼요. 원래는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이 제국이 됐었는데 이 수도는 바로 어디예요? 쿠스코라는 곳입니다. 이 쿠스코에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태양신, 신전 이런 것들을 건설했었다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산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추픽추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거 한번 보자면 자,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산에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어디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나와 잘 보이진 않는다고 해요. 평소에는요. 이게 구름에 다 쌓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남미 여행 갔을 때 꼭 들르는 코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건축물들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농업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계단식 밭입니다. 아까 여기 밑에 보이는 이런 계단식 밭이 있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파냐에서 온 이런 정복자들은요, 이제 이런 각 문명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복해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렸었는데요. 자, 이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 코르테즈가
그리고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피사로가 문명을 무너뜨리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뭐 이들은요 이제 뭐 하냐면은 이 원주민들을 이제 노예로 써요. 그래서 노예로 막 그 자신들이 필요한 이 넓은 땅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작물들을 재배시킵니다. 특히나 노동집약적인 작물들을 재배시켜 가지고요 유럽으로 이제 팔아요. 유럽에다가 넘기게 되는 그런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고된 노동과 플러스 이 유럽인들이 뭘 가져오게 되냐면은 자기 이 몸에 있는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1도 없었던 이 원주민들은 이 급속도로 인구가 줄게 됩니다. 정말 2,500만 명에서 107만 명이면 거의 멸종에 가깝게 사라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유럽 교역망의 확장이라는 건데요. 유럽 교역망의 확장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후추 요즘에는 후추 이런 그 통후추 많이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주방 가도 이제 통후추가 있을 건데요. 옛날에 나는 이렇게 통후추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 순후추라고 해가지고 가루후추만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통후추라는 그런 재료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세계적인 교역망의 형성 이렇게 써 있는데 바로 이제 좀 볼게요. 자, 세계적인 교역망. 이가 뭐 그 지역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세계적인 교역망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밑에 부분으로 볼게요. 자, 여기 원래 이게 바로 이 북부 지역의 교역망이었었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지중해 교역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시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역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무슨 반도야? 이게 무슨 반도냐? 아라비아 반도 그 번역의 이런 무역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 번역의 무역권이었고요. 뭐 이런 그런 무역권이 있어요. 자, 이런 무역권들이 다 지역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여기 모여지는 결절 지역 있잖아요. 자, 이런 지역이 이제 그들의 문화들을 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신라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로마의 유리잔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로마의 유리잔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얘들이 여기까지 바로 간 건 아니죠. 바로 이런 무역망, 여기 이런 무역망을 통해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여기 로마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다 이렇게 약간씩 연결되어 있는 간접적인 연결 형태로서 이 교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과 사실상은 좀 단절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좀 거리가 있었는데 이 신대륙이라고 부르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면서 이들과 이제 교역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품, 기술, 사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전염병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우리가 전래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볼까요? 옥수수 하면 원산지가 어디예요? 멕시코죠. 자, 그리고 담배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게 약용작물 이런 것들로 쓰였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토마토인데요. 이 토마토 좀 놀랍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피자나 그 다음에 파스타 이런 거에 대표적인 주재료가 뭐예요? 토마토잖아요. 근데 이 토마토가 이 1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넘어오게 됐다. 1492년이니까 15세기네요. 자, 92년. 자, 15세기에서 16세기겠군요. 15세기에서 16세기 이쯤 무렵에서 넘어갔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코코아 그다음에 고추도 이제 유럽으로 이제 도입됐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로부터는 뭐 이런 향신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교역이 오고 갔었죠.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는 모습도 있었던 거고요. 자, 이런 교역망이 형성되면서 가장 이득을 본 거는 서유럽이죠. 왜냐면은 이게 뺏어온 거니까요. 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뺏어 오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마련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아프리카로부터도 이제 물건들을 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유럽이 이득을 보긴 했지만 나름 이득 중에 상당한 적자를 이제
면하지 못하게 돼요. 뭐냐면 얘들은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 많은 은광 뭐 이런 것들로서 막 돈을 많이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바로 살만해지니까 뭘 하게 되냐면 차, 그 다음에 여기 뭐 티스푼 아니 도자기, 비단옷 이런 것들 이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물건들을 이제 사치품으로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벌어들였던 돈을 다 어디로 이제 이런 돈들이 빨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중국으로 빨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역의 불균형이 일어나게도 됐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서양 무역을 볼 텐데요. 이 대서양 무역은 정말 좀 슬픈 역사예요. 자, 보면 아메리카를 정복한 유럽인들은요, 사탕수수, 담배, 목화, 커피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엄청난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이 사람이 노동력이 이제 엄청나게 필요한 이런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동 강도가 센 이런 작물들을 어디다가 재배시키게 되냐면 엄청나게 넓은 대륙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이거를 키우게 합니다. 누구를 동원해서?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자, 이 원주민들은 근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대거 사망했죠. 자, 인구가 이제 망하게 되니까요. 자,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흑인 노예를 들여오게 돼요. 자,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막 이렇게 막 잡아오는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를 사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오는 과정도 뭐 이렇게 정당하게 사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흑인 노예를 만들게끔 상황을 마련하게 돼요. 이놈들이요. 자, 이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일단은 좀 읽어보면서 갈게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된 상품들은 유럽으로 팔려나갔다라는 거죠. 자, 유럽의 정복자들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또 이제 금과 은, 이 포토시 은광이라고 하는 이 한때 이 세계 최고의 은을 생산하는 이 은광 이런 곳에서 이제 또 은을 채굴해 가지고 많은 부자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제 여기 과정을 볼게요. 자, 유럽 애들은요, 총 옷감, 철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게 돼요. 아프리카 종족들한테 이 원주민들에게 수출하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는요, 이 부족 간의 다툼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막 서로 적대적인 부족들에게 물건을 막 총 계속 팝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막 서로 싸우다가 누군가 또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이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은 노예가 되겠죠. 자, 이런 애들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유럽 애들한테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은 또 이 럼주라고 부르는 이런 술이에요. 뭐 원료는 바로 뭐냐면 이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이 술을 이제 아프리카로 또 수송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뭐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팔아요. 럼주, 총, 직물, 철 이런 것들을 수송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노예를 교환해요. 그래서 이 노예는 또 다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저런 것들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무역 형태가 이루어지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양 무역인데요. 인도양 무역은 얘들이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정말 악마같이 이런 무역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들이 갑이 아니거든. 바로 뭐냐면 여기에는요. 이 아시아,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시아인들이 이제 상당히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런 사람들도요,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막 대놓고 이게 막 갑질을 하던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장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나라는 어디였냐면은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였어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요, 이 거점 항구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어떤 나라를 싹 장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점 지역, 뭐 마카오나 뭐 어떤 특정 지역만 우리가 여기만 확보하겠다. 우리는 무역을 할 테니까 여기만 이게 갖고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역 기지로서 이제 이 아시아권과 교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남아있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과 교역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더 미치는 이제 교역이었겠죠. 자, 얘네들이 그래도 원하는 게 이제 향신료였는데요. 향신료를 이제 갖다가 이제 이 유럽에다가 파는데요. 정말 뭐 6대 중에 한 대만 이제 온전히 도착을 해도 엄청난 이익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 향신료 무역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유럽은 아시아와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